정호영 전 BBK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정호영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러면 예.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개찐도찐인데요. 네, 두 분 다, 예. 특검이든, 그 당시 검찰이든 다,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20억 부분은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써.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 예, 그건 맞고요. 예,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네. 근데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영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네. 검찰도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까? 100억 원이 넘는 110억,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 예.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정말 격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 그걸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에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 이건 그걸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 예.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참 그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 예.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피하다. 예.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때는 이러저런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심하신 거군요.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 공수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폐지하고 그리고 뭐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그 기소 독점권이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 네.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일종의 감시의 주권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북과 해외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필요한 때인데 거기에만 매진해도 국정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힘 빼기라든지 권한을 뭐 약화시킨다는 차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니까 남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이관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공룡화되니까 철저하게 내부 통제를 하겠다. 자치경찰제라든지 또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 뭐 원래 이런 방안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검찰 혹은 국정원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써서, 문제가 됐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검찰이나 국정원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는데요. 저는 법사위보다는 훨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관건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앞으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찬성, 우리 역사, 지지?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네네, 그럴까요?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네네. 예.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예.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거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의 기존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조직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뭐 국정원에 뭐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국정원이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하실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뭐 일부긴 합니다만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소위 말해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예.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 독점주의의 일부 지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결국 검찰에서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인데요. 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공수처 분야에 있어서는. 글쎄요.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의 장재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제 표현한 거에 하면 이제 두 개의 칼, 쌍검이니 또는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수처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 뭐 6126님이라든지 7000님 이런 분들 문자 뭐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의 힘을 권력을 빼다 보니까 경찰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런데 경찰은 비리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경찰은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거 우려된다라는 문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987 영화에도 생생하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 보면 말이죠. 사실 경찰도 거의 공범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예요. 내부의 힘을 내부에서 쪼개서 분산시키겠다. 2012년으로 가보면 2012년 12월 그날이 16일인가였을 겁니다. 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소위 지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수수색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쪼갠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은 수사경찰이 뭐 행정도 같이 하게 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도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선을 좀 넘나들게 되는 거지 그게 무자르듯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경찰 측의 얘기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양보와 책임이 따르는 건데요. 예.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이 좋은 기회에 과도한 욕심을 인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한들 정말 경찰이 괴물되는 걸 이것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기관 일종의 기관 견제와 균형, 기관의 분리, 권한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예,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 감독기구로 격상해서 실제로 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 사개특위가 하실 일이 많게 됐어요,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죠. 청와대가 낸 개편안의 부족한 점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간사하시죠. 간사하세요. 청와대가 이렇게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사개특위를 좀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 6월달, 7월달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출범해서 정리된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저는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무슨 뭐 제시했다든지 그런 오해는 좀 거두어 주십사.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이고요. 국회의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착실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착실하게 논의해 가자. 예. 박범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MB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MB에 대한 증거 새로 나온 게 있답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의 결정적인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사를 하는데 MB 허락받아서 입사를 했다니요? 네,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이 입사를 하는데 최종 허락은 MB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그런 증언을 진술이 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2001년과 2008년 지금도 혹시 재직 중인 사람들입니까? 한 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은 그 당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MB가 실소유주였다. 이런 의미로 그런 취지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냥 입사할 때 허락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온 게 있군요.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좀. 자, 그럼 박 의원님 그거 들으셨을 때 지금 소개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었을 때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였어요?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정황적으로도 보강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호영 전 BBK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정호영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러면 예.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개찐도찐인데요. 네, 두 분 다, 예. 특검이든, 그 당시 검찰이든 다,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20억 부분은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 예. 더더구나 그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써,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 예, 그건 맞고요. 예,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네. 근데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영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검찰도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까? 100억 원이 넘는 110억,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 예.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정말 격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 그걸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이 그 수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의 장재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제 표현한 거에 하면 이제 두 개의 칼, 쌍검이니 또는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수처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 6126님이라든지 7000님 이런 분들 문자 뭐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의 힘을 권력을 빼다 보니까 경찰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근데 경찰은 비리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경찰은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거 우려된다라는 문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서풍제 인기를 끌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에도 생생하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 보면 말이죠. 사실 경찰도 거의 공범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예요. 내부의 힘을 내부에서 쪼개서 분산시키겠다. 2012년으로 가보면 2012년 12월 그날이 16일인가였을 겁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소위 지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수수색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쪼갠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은 수사경찰이 뭐 행정도 같이 하게 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도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선을 좀 넘나들게 되는 거지 그게 무자르듯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경찰 측의 얘기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양보와 책임이 따르는 건데요.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이 좋은 기회에 과도한 욕심을 인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한들 정말 경찰이 괴물되는 걸 이것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기관 일종의 기관 견제와 균형, 기관의 분리, 권한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 감독기구로 격상해서 실제로 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 사개특위가 하실 일이 많게 됐어요,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죠. 청와대가 낸 개편안에 부족한 점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 이건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참 그거는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피하다.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때는 이러저런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심하신 거군요.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 공수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폐지하고 그리고 뭐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그 기소 독점권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일종의 감시의 주권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북과 해외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필요한 때인데 거기에만 매진해도 국정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냥 이게 국정원이 힘 빼기라든지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네네 그럴까요?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네네. 예.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예.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네네.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거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의 기존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조직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국정원에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국정원이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하실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일부긴 합니다만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소위 말해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 독점주의의 일부 지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결국 검찰에서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인데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이 공수처 분야에 있어서는. 글쎄요. 공수처 부정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니까 남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이관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공룡화되니까 철저하게 내부 통제를 하겠다. 자치경찰제라든지 또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런 방안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검찰 혹은 국정원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써서 문제가 됐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검찰이나 국정원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는데요. 저는 법사위보다는 훨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관건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앞으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찬성, 우리 역사, 지지?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